결혼 2년, 나는 단 한 번도 안방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남편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단지 신혼 첫날 밤, 내가 이유리 비서랑 사우나에 해장하러 갔다고 당신 곁에 있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러는 거야? 나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내가 결혼한 지 2년이 되었지만 안방에는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었다. 지독한 농담처럼 들리겠지만 그것은 매일 밤 피부 아래 깊숙이 박힌 피 흘리지 않는 작은 가시처럼 은근한 통증과 함께 내가 안고 사는 진실이었다. 오늘 밤 벽시계는 정확히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언덕에 위치한 빌라는 불이 환했지만 마치 박물관처럼 삭막하고 차가웠다. 창밖으로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스치는 소리가 마치 나를 비웃는 속삭임처럼 들렸다. 나는 2층의 서재 겸 작업실에 앉아 있었다. 원래는 손님용 방으로 쓰일 곳이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이 결혼이라는 이름의 집에서 나의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다. 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열정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에 몰두해야만 낡은 기억의 조각들로 머릿속이 채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란 조명이 웨딩드레스 스케치 위로 쏟아져 내렸고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선들이 그려졌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 웨딩드레스를 디자인했지만 정작 내 웨딩드레스는 아주 오래전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한 나무 문이 쾅 닫히고 대리석 바닥을 밟는 구두 소리가 또렷하고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값비싼 술과 남성 향수 냄새가 함께 묻어왔다. 그가 돌아왔다는 것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내 방문이 노크도 없이 열렸다. 그가 거기 서 있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있었고 재킷은 팔에 걸친 채였다. 여전히 다른 여자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잘생긴 얼굴이었지만 내게는 그저 피곤하게만 보였다. 그가 술기운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아직 안 잤어, 서연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일하는 중이에요. 내 대답은 남편보다는 룸메이트에게 하는 말에 가까웠다. 그는 방 안으로 들어와 재킷을 침대에 던지고는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결혼 2주년 기념일이야. 늦게 온 건 이걸로 퉁치자. 나는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고 흘기 쳐다봤다. 고마워요. 그냥 거기 둬요. 나의 침묵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가 마치 손에서 놓치기 직전에 무언가를 쫓아 한참을 달려온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내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가 책상에 손을 짚고 몸을 숙여 나를 내려다보았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알아? 나 몇십억짜리 미팅도 취소하고 집에 온 거야. 나는 펜을 내려놓고 그를 돌아봤다. 거울에 비친 내 눈은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기뻐하고 감동하고 아니면 현모양처 역할이라도 하면서 당신 구두를 벗겨주고 따뜻한 물이라도 받아들일까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아내의 역할 아니었나? 나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럼 당신의 그 비서는요? 그녀를 챙기는 게 당신에게 더 익숙한 일인 줄 알았는데요. 그녀의 이름이 나오자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는 화를 냈다. 당신은 항상 그 얘기를 꺼내는군. 2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부족해? 그녀는 그냥 내 일을 돕는 부하 직원일 뿐이야. 난 싸우고 싶지 않아. 나는 몸을 숙여 다시 펜을 집었다. 싸우려고 온 거라면 나가줘요. 조용히 있고 싶으니까. 그는 나가지 않았다. 그가 내 손목을 붙잡아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힘이 어찌나 센지 얼굴이 저절로 찡그려졌다. 이제 그만해. 당신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말했잖아요. 더럽다고. 그 두 글자는 보이지 않는 뺨처럼 그의 얼굴을 때렸다.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더럽다니 내가 뭐가 더러워? 그가 마치 우스꽝스러운 사실이라도 발견한 듯 비웃었다. 설마 신혼 첫날 밤에 내가 비서 해장시켜주러 마사지숍 데려간 것 때문에 2년 내내 원한을 품고 있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니겠지. 방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 순간 그는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내가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에게 그것은 사소한 일, 책임감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을 뿐이다. 내게는 그것은 선택이었다. 신혼 첫날 밤
갓 결혼한 아내를 내버려 두고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로 한 선택.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덧붙였다. 내가 몇 번이나 설명했잖아. 아무 일도 없었다고. 그냥 마사지 받고 씻고 그녀가 술 깰 때까지 기다려준 것뿐이야. 나는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를 바라봤다. 당신 눈에는 사소한 일이겠죠. 하지만 제 눈에는 그게 경계선이었어요. 나는 문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나가달라는 신용을 했다. 나가주세요. 쉬고 싶어요. 그는 벽에 손을 내리치며 으르렁거렸다. 평생 이 방에서 살아. 당신이나 없이 살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보자고. 그는 떠났고 쾅 닫힌 문 때문에 벽에 걸린 그림이 흔들렸다. 나는 그가 바닥에 내동댕이 친 벨벳 상자를 주워들었다. 안에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이것이 누구의 취향인지 알았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날 밤 나는 2년 만에 가장 깊은 잠을 잤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비집고 들어와 내 얼굴을 비쳤다. 휴대폰이 울렸다. 변호사와 친한 친구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류는 준비되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다. 2년은 차갑게 식어버린 마음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품이 있는 끝을 준비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었다. 2년 전 나는 바로 그 안방에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를 기다렸었다. 침대에는 장미꽃잎이 흩뿌려져 있었고 방 안은 온통 결혼을 축하하는 장식들로 가득했다. 전화가 울렸고 그가 전화를 받자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비서가 술에 취했는데 데려다 줄 사람이 없다며 씻고 정신 좀 차리게 해야겠다고 했다. 나는 오늘이 우리의 결혼 첫날 밤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애처럼 굴지 말라며 금방 다녀오겠다고 했다. 나는 아침까지 기다렸다. 그날 아침 나는 웨딩드레스를 벗어 곱게 접어치웠다. 그리고 이 작업실로 옮겼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다시는 안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자존심을 부리기 위함이 아니었다. 나는 그곳에 내 사랑을 묻었기 때문이다. 2년 후 나는 그 장례식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와 인물은 제가 창작한 허구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메시지는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고 결혼에는 존중과 올바른 선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며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놓아줄 줄 알고 무시당했을 때 용감하게 일어서며 인내심을 갖고 개인의 가치를 쌓고 진정한 행복은 자존감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나는 분노에 차서 작업실로 옮긴 것이 아니었다. 바닥에 내던져진 여행 가방도 울음소리도 한밤중에 난동도 없었다. 나는 그저 조용히 내 베개를 들고 복도 끝에 있는 방의 문을 열고 문을 잠근 뒤 누웠다. 그 문은 아주 가볍게 닫혔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쾅하고 닫혔다. 나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가 신혼 첫날 밤에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빌라를 떠난 순간 내 결혼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는 것을. 다만 아직 아무도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난 지 한참 후에 그가 돌아왔다. 나는 그의 차가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익숙한 구두 소리를 들었다. 그는 작업실 문 앞에 서서 몇 초간 망설이다가 가볍게 노크했다. 일어났어? 나는 문을 열었다. 어젯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돌아왔네요? 그의 시선이 작은 방안을 훑고 아직 풀지 않은 여행 가방과 침대 위에 놓인 베개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여기서 잤어? 네. 왜 안방에서 안 자고? 나는 그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여기가 더 익숙해서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마 내가 화가 났고 투정을 부리고 그가 달래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했겠지. 그는 내 안의 모든 것이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아침을 차렸다. 그는 어젯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비서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다. 자기가 모른 척할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 섞인 사과를 몇 마디 건넸다. 나는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논쟁하지 않았다. 나의 평온함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일이 지나갔다고 믿었지만 내게는 그것이 기나긴 인연의 시작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다.
나는 여전히 가족 모임에 참석했고 적절한 때에 웃었으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단아한 아내의 역할을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작업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나만의 삶을 살았다. 나는 그가 어디에 가는지 묻지 않았고 휴대폰을 검사하거나 일정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그를 믿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알고 싶은 흥미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점차 내가 안방에 들어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졌다. 처음에는 몇 번 물었다. 불편하지 않아? 나는 아니요라고 대답했다. 아직도 옛날 일 때문에 화났어? 아니요. 내 대답은 언제나 아니요였다. 그 평온함이 그를 안심시켰다. 그는 내가 받아들였고 익숙해졌으며 당연하게 감내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내가 매일 밤 만약 저 안방에 들어간다면 신혼 첫날 밤에 다른 여자를 맞이했던 그 침대에서 과연 편히 잠들 수 있을까라고 자문했다는 것을.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 2년 동안 나는 자신을 우울 속에 빠뜨리지 않았다. 나는 일에 몰두했다. 낮에는 디자인 스튜디오로 출근했고 저녁에는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렸다. 나는 피로로 마음의 빈틈을 메웠다. 어떤 밤에는 홀로 창가에 앉아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문했다. 하지만 떠나야겠다는 생각이 스칠 때마다 나는 다시 자문했다. 떠나면 내 손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당시의 대답은 나를 침묵하게 만들었다. 나는 내 위치를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성공한 남자의 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내 주변의 모든 것은 그의 성심과 연결되어 있었다. 만약 내가 빈손으로 떠난다면 나는 그저 가십거리가 될 뿐이었다. 너그럽지 못한 전처. 나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 대상이 되고 싶지 않았다. 더더욱 그가 돈과 권력으로 내 가치를 정의하게 두고 싶지도 않았다. 그래서 나는 남기로 선택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준비를 위해서. 그 2년 동안 나는 나만의 브랜드를 구축했다. 나는 직접 파트너를 만나고 고객을 설득했으며 리스크를 감당했다. 나는 그의 아내라는 명분으로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서명한 모든 계약서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이룬 작은 성공 하나하나가 나 자신의 탈출로를 조용히 쌓아 올리는 벽돌이 되었다. 그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는 프로젝트와 사교 파티 그리고 항상 적시에 곁에 있어주는 비서 때문에 바빴다. 그녀는 영리하고 다정하며 경청할 줄 알았다. 그녀는 나보다 그의 일정을 더 잘 알았다. 점차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에 익숙해졌다. 그들은 나를 사모님이라 불렀고 그녀를 믿음직한 비서라고 불렀다. 나는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나 자신을 값싼 질투에 빠진 여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은 가족 파티에서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너희 부부 요즘은 어떠니? 그가 내 대신 웃으며 대답했다. 좋아요, 어머니. 그냥 각자 일이 바빠서요. 나도 따라 웃었다. 네. 아무도 더 묻지 않았고 내가 어디서 자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겉으로 평온하면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실로 돌아와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와 그의 가족들 눈에 나는 그저 제자리를 지키기만 하면 되는 존재일 뿐 감정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내가 행복하길 바라지 않았다. 그저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그 후로 나는 더욱 정신을 차렸다. 나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명확히 알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날들, 비서가 너무나 적시에 나타난 순간들, 나 자신이 결혼 생활 속에서 잊혀진 순간들을 기록했다. 나는 그 기록들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나 자신에게 잊지 말라고 상기시키기 위해 사용했다. 때로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고 낯선 향수 냄새가 옷에 배어 있었다. 그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고 나는 작업실에 있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지만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 같았다. 나는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아직 안 자? 나는 멀리서 대답했다. 잤어요.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다음에 해요. 그는 침묵했다. 나는 그가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만약 내가 그곳에 들어간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것, 바로 자존심을 잃게 될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2년이 지났다. 빠르면서도 동시에 느리게. 겉으로는 모두가 나를 분수를 아는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다. 안에서는 나는 매일 속박을 풀어내고 있었다. 나는 더 이상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 않았고 그가 변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내가 뒤돌아볼 필요 없이 떠날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나를 기다렸다. 그가 우리 사이의 거리가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하지만 그건 나중의 이야기다. 지금의 나는 여전히 작업실에서 평온한 아내 역할을 계속하며 너무 오래 지속된 결혼이라는 연극을 끝낼 적절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그 사이의 거리는 큰 다툼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에서 시작되었다. 너무 사소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 버릴 만한 것들. 예를 들면 그가 더 이상 내가 설탕 없는 블랙커피를 마신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예를 들면 내 생일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 반면 불과 일주일 후 그는 회사에서 비서의 생일을 위해 아주 큰 케이크를 주문했다. 내가 그 사실을 안 것은 질투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이름이 그의 휴대폰 화면에 너무나 자주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가 내 맞은편에 앉아 있을 때조차도 나는 묻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지울 수 없는 금이 하나 더 그어졌고 결코 메워질 수 없는 균열을 표시했다. 어느 날 저녁 드물게 그가 일찍 집에 왔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가 맞은편에 앉아 한참 동안 나를 바라봤다. 요즘 당신 말이 예전보다 줄었어. 나는 채소 한 조각을 집으며 대답했다. 제가 무슨 말을 하길 바라세요? 그냥 당신이 멀게 느껴져서. 나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멀고 가까운 건 저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침묵했다. 그 침묵은 벽에 걸린 시계의 똑딱거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릴 정도로 길게 이어졌다. 마침내 그는 처리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그날 저녁 식사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저녁 식사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나뿐만 아니라 그도 변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는 더 쉽게 짜증을 냈고 더 쉽게 인내심을 잃었다. 그는 내가 예전처럼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더 이상 확신하지 못했다. 어떤 밤에는 그가 작업실 문 앞에서 오랫동안 서성이다가 결국 안방으로 돌아갔다. 나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그 역시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만 그는 인정하는 법을 몰랐을 뿐이다. 그 사이 비서의 존재감은 점점 더 뚜렷해졌다. 그녀는 그의 모든 이야기에 업무라는 명분으로 등장했다. 오늘 회사에 행사가 있었는데 그녀가 처리를 도와줬다. 이 프로젝트는 그녀가 처음부터 맡았기 때문에 함께 데려갔다. 그런 설명들을 그는 처음에는 미안한 기색으로 말했지만 점차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하지 않았다. 나의 무관심은 그를 안심시키면서도 동시에 불편하게 만들었다. 눈물이나 질책에 직면하지 않아도 되니 안심했고 예전처럼 자신이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으니 불편했다. 한 번은 파트너사의 파티에서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그녀는 심플하지만 세련된 드레스를 입고 그의 곁에 아주 자연스럽게 서 있었다. 나를 보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나는 정중한 미소로 답했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특별한 것은 없었지만 나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분명히 느꼈다. 그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우리를 비교하고 조용히 평가했다. 나는 그녀에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충분히 똑똑한 여자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남편 곁에 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에 그가 내게 물었다. 불편했어? 뭐가요? 그녀 일말이야. 나는 차창 밖을 내다봤다. 가로등 불빛이 머릿속 생각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만약 제가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더 조심할게. 나는 그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그게 다예요? 내 대답은 그를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었지만 바로 그 이해하지 못함이 그를 불안하게 했다. 나는 내 일을 계속했고 점점 더 바빠졌다. 내 디자인 스튜디오는
대형 고객들을 유치하기 시작했다. 나는 출장을 더 자주 갔고 더 늦게 집에 돌아왔다. 어떤 밤에는 빌라에 돌아오지 않고 스튜디오에서 잠을 잤다. 그가 문자를 보냈다. 안 들어와? 네. 언제 와? 아직 몰라요. 그 짧은 문자들은 그에게 점차 깨닫게 했다. 내가 더 이상 그의 일정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익숙한 신문의 기색이 담겨 있었다. 요즘 많이 바쁘니? 집에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구나. 네, 요즘 일이 많아서요. 여자도 가정을 생각해야지. 나는 그녀가 볼 수 없음에도 미소 지었다. 네,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대화는 온화하게 끝났지만 나는 그녀의 눈에 내가 더 이상 이상적인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평소보다 일찍 돌아왔다. 그는 작업실에 서서 마치 처음 이곳이 내 생활 공간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주위를 둘러봤다. 계속 여기서 지낼 생각이야?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할 때까지요. 뭐가 적절한데? 나는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한테요. 그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항상 사람을 할 말 없게 만드는군. 당신을 편하게 해주려고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드러난 짜증과 무력감을 보았다. 그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이 심지어 결혼까지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에 익숙했다. 나는 나의 조용한 존재, 소란을 피우지는 않지만 굴복하지도 않는 태도가 그를 가장 불편하게 만드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날 밤 그가 내 방문을 노크했다. 우리 얘기 좀 하자. 내가 문을 열자 그가 말했다. 아직 나 사랑해? 그 질문은 2년이나 늦게 찾아왔다.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그 순간 나는 그의 눈에 서린 불안감을 분명히 보았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 모르겠어요. 내 솔직한 대답에 그는 멍해졌다. 모르겠다니. 네. 제 감정이 뭔지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한숨만 내쉬었다. 난 당신이 그냥 화가 난 줄 알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 그냥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날 밤 이후 그는 나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기 시작했다. 그는 내일에 대해 물었고 피곤하지 않은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물었다. 그 뒤늦은 관심은 만약 더 일찍 왔다면 나를 감동시켰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큰 구멍을 억지로 메우려는 낡은 조각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나의 변화가 그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혼란은 후회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한 남자가 상대방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때 비로소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면 모든 노력은 무의미해진다는 것을. 2년간의 작업실 생활은 내게 한 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침묵은 인내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충분히 오래 관찰했다. 이러한 징후들은 그가 의도했든 무의식적이었든 우리를 돌이킬 수 없는 지점으로 이끌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와 그 사이의 경계선이 더 이상 희미하지 않고 마치 칼날처럼 날카롭고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 경계선은 살을 벨 필요도 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피 흘리게 했다. 모든 것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어느 날 저녁에 시작되었다. 2년 전이었다면 내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그런 저녁이었다. 그날 나는 늦게 집에 돌아왔다. 하루 종일 파트너와 회의를 하느라 머릿속이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되어 있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 불이 켜져 있었다. 그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안방이 아니라 바로 내 공간인 소파 위에. 그의 앞에는 이미 따라놓은 두 잔의 와인이 있었다. 그 광경에 나는 몇 초간 멈춰섰다. 마치 내가 속하지 않은 장면에 잘못 들어선 것처럼 돌아왔구나. 그가 고개를 들었다. 네, 기다렸어. 나는 가방을 내려놓았지만 앉지는 않았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 없어. 그냥 얘기 좀 하고 싶어서. 나는 와인잔 두 개를 바라봤다. 당신이나 마셔요. 전 피곤해요.
그가 의자를 빼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깐만 앉아. 나는 논쟁하고 싶지 않아 자리에 앉았지만 내 와인잔에는 손도 대지 않았다. 그는 꽤 오랫동안 침묵했다. 마치 생각을 정리하는 것처럼. 최근에 내가 당신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거 알아. 나는 대답 없이 그를 바라봤다. 당신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알고 변했어. 사람은 누구나 변하죠. 하지만 당신은 나 때문에 변했어.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니요. 전 저 때문에 변했어요. 그 말이 그를 멈칫하게 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스치는 불쾌감을 똑똑히 보았다. 그는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대답을 듣는데 익숙하지 않았다. 내 기분은 생각 안 해? 2년 내내 생각했어요. 그럼 당신은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의 스트레스의 신혼 첫날 밤에 비서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포함되나요? 공기가 얼어붙었고 그는 와인잔을 세게 내려놓았다. 또 그 얘기군. 그건 한 번도 끝나지 않은 이야기니까요. 난 사과했어. 귀찮아서 사과한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서 사과한 건가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내게는 이미 대답이었다. 나는 일어섰다. 다른 할 말 없으면 쉬고 싶어요. 언제까지 피할 거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더 이상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도 일어나 내게 더 가까이 다가왔다. 당신은 내 아내야. 우리 계속 이럴 수는 없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라세요? 적어도 부부처럼은 살아야지. 나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부부는 그냥 한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내 손을 잡았고 이번에는 내가 뿌리쳤다. 이러지 마세요. 내가 그렇게 싫어?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분노뿐만 아니라 혼란을 보았다. 그는 한때 온 청춘을 바쳐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가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가 손을 놓으며 반걸음 물러섰다. 당신 뭘 할 생각이야? 제 인생을 살고 있어요. 내 아내라는 이름을 단체로? 그 이름, 당신이 오래전에 속을 텅 비게 만들었잖아요. 그가 으르렁거리듯 웃었다. 당신이 쉽게 떠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떠나는 게 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런데 왜 떠나고 싶어 하는 건데? 나는 그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남아있는 게 더 어려우니까요. 그날의 대화는 소리도 다툼도 화해도 없이 끝났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로 그는 눈에 띄게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일찍 집에 왔고 내가 뭘 먹는지 피곤하지 않은지 물었다. 그 자잘한 관심들은 다른 시점이었다면 내 마음을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은 금이 간벽에 잘못 놓인 벽돌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나는 그가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을 잃을까봐가 아니라 통제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기다리지 않았고 묻지 않았으며 모든 결정의 중심에 그를 두지 않았다. 그 사실이 어떤 질투보다도 그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 사이 비서는 이야기 속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스튜디오를 나서는데 그녀가 정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다소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퇴근하시나 봐요? 무슨 일이죠? 그분을 만나러 왔는데 아직 안 오셨네요. 전 그의 일정을 관리하지 않아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다. 알아요. 그냥 요즘 그분이 부쩍 사모님 얘기를 많이 하셔서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요? 바쁘시다 피곤해 보인다 방해받는 걸 싫어하신다고요. 그럼 그의 말을 듣는 게 좋겠네요. 그녀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갑자기 말했다. 두렵지 않으세요? 뭐가요? 그를 잃을까 봐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전 오래전에 이미 잃었어요. 그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아마 그녀는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매달리고 질투하는 아내들의 모습에 익숙했겠지. 내 대답은 그녀의 시나리오 밖에 있었다. 정말 특이하시네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전 아무 생각도 안 해요. 나는 그녀를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나는 처음으로 그뿐만 아니라
그녀 역시 불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 여자가 더 이상 다투지도 증명하려 하지도 않을 때 그녀의 침묵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내가 나가서 묻지는 않았지만 그가 먼저 내 방으로 찾아왔다. 그녀 만났다며? 네. 그녀가 뭐라고 했어? 중요한 건 없었어요. 화 안 났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되물었다. 당신은 내가 화낼까봐 걱정인가요? 아니면 그녀가 곤란해할까봐 걱정인가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 사이의 경계가 깨졌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작업실이나 안방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의 문제였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의 자격으로 이 결혼 생활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스스로 무너지는 것을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더 이상 떠나기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모든 것이 깔끔하게 끝나고 아무도 내게 잘못했다고 말할 빌미를 주지 않을 적절한 시점이 필요했다. 2년간의 인내는 시끄러운 이별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떳떳이 들고 떠나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실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오랫동안 홀로 앉아 있었다. 나는 이 이야기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이해했다. 마지막 경계선이 무너졌다. 그리고 경계가 무너지면 클라이맥스는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결혼 2주년 기념일은 아주 조용히 찾아왔다. 꽃도 촛불도 그의 공식적인 언급 한마디도 없었다. 내가 이 날을 기억한 것은 무언가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마치 내 머릿속에 밝힌 이정표 같았기 때문이다. 내가 걸어온 길 전체를 되돌아보고 후회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하는 지점.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설레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루를 일에 바치고 싶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잠에서 깨기 훨씬 전에 집을 나섰다. 스튜디오로 가는 길에 나는 차의 엔진 소리와 내 숨소리가 하나가 되도록 아주 작게 음악을 틀었다. 마음이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마치 낭떠러지 끝에 오랫동안 서서 마침내 깊은 곳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하루 종일 나는 거의 그림 테이블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긋는 모든 선은 망설임 없이 단호했다. 나는 한 여자가 감정에 의해 뒤로 끌려가지 않을 때 그녀의 집중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깨달았다. 저녁이 되자 조수가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일찍 퇴근하라고 상기시켜 주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말했다. 내가 집에 돌아온 것은 밤 11시가 거의 다 되어서였다. 빌라는 여전히 불이 환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가 1층 거실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린 것처럼. 그의 셔츠는 아직 단정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으며 테이블 위에는 아직 열지 않은 와인 한 병이 놓여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봤다. 시선에는 약간의 탐색이 섞여 있었다. 늦었네. 네. 오늘 무슨 날인지 기억은 해? 기억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선물 샀어. 그가 재킷 안주머니에서 짙은 파란색 벨벳 상자를 꺼냈다. 나는 그 상자를 보며 머릿속에 어떤 기대감도 없었다. 나는 그 안의 내용물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거기 둬요. 열어보지도 않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 냉담함에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최소한 보기라도 해야지. 나는 그를 바라봤다. 선물을 산 이유가 제가 기쁘길 바라서인가요? 아니면 오늘이 사야 하는 날이라서인가요? 그는 멈칫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 있죠. 나는 아주 작게 대답했다. 하나는 감정이고 다른 하나는 의무니까요. 그는 몇 초간 침묵하더니 요즘 당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난 노력했어. 노력해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럼 뭘 원하는데? 당신이 이해해 주길 바라요. 뭘 이해해? 한 번 잃어버린 것은 선물로 보상할 수 없다는 걸요. 그가 다소 어색하게 웃었다. 내가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말하는군.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단지 당신이 잘못된 시점을 선택했을 뿐이에요. 아직도 옛날 얘기를 하는군. 그건 제게 한 번도 옛날 얘기였던 적이 없으니까요. 그가 손을 세게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내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견디는지 알아? 회사, 가족, 기대감. 내가 언제나 당신 감정에만 맞춰줄 수는 없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중심으로 돌아가 달라고 한 적 없어요. 단지 신혼 첫날 밤, 당신이 당신의 자리에 있어 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단 하룻밤 때문에, 단 하나의 선택 때문에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거실을 몇 걸음 걷다가 돌아섰다.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전 이미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이렇게 살아? 용서가 있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더더욱 계속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는 나를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쳐다봤다. 아마 그는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화합을 위해 기꺼이 양보하던 옛날의 그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당신이 날 밀어내고 있어. 전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당신이 밀린다고 느끼는 거겠죠. 당신이 나 없이 더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전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 대답에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거실 불빛 아래 나는 그의 얼굴에 떠오른 불안감을 똑똑히 보았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의 것이었던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야? 지금 말할 필요는 없어요. 어디 갈 생각이야? 어디에도 안 가요. 전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나랑은 같이 안 있겠다고? 제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때까지요. 그는 희미하게 웃었다. 목소리에는 약간의 피로가 섞여 있었다. 당신은 항상 사람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게 만드는 말을 하는군. 전 더 이상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테이블 위에 벨벳 상자를 보다가 나를 봤다. 선물, 안 열어볼 거야? 나는 다가가 상자를 집어 열었다. 안에는 불빛 아래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있었다. 화려한 디자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었다. 나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쁘네요. 마음에 들어? 아니요. 왜?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니까요.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는 상자를 내려놓고 그의 쪽으로 살짝 밀었다. 이 취향은 제 것이 아니에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는 침묵했다. 아마 처음으로 자신이 아주 오랫동안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나는 일어섰다. 피곤해요. 방에 올라갈게요. 더 얘기 안 해? 우린 이미 너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갔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뒤따라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작업실 문이 아주 가볍게 닫혔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다. 마음은 슬프지도 기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이 기념일이 모든 뒤늦은 화해 노력의 종지부라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느꼈다. 아래층에서 그는 내가 가져가지 않은 벨벳 상자를 바라보며 작은 테이블 옆에 오랫동안 서 있었다. 아마 그때서야 그는 아무리 비싼 선물이라도 잃어버린 신뢰를 되살 수는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내가 더 이상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이 결혼 생활에 서 있을 때 찾아왔기에 너무 늦었다. 그리고 나는 이 기념일 밤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2년 동안 억눌려 왔던 것들이 폭발할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나는 충분히 오래 기다렸다. 진정한 클라이맥스는 아주 가까이 있었다. 그 기념일 밤 이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다. 더 이상 어색한 대화도 탐색하는 질문도 없었다. 그는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한 지붕 아래 사는 두 사람이었지만 시간표는 평행선처럼 교차점을 찾으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모든 것이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 제 갈 길을 가고 있다고 느꼈을 뿐이다. 어느 날 저녁 자정이 넘은 시간에 돌아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쏟아지는 비가 대문 밖 가로등 불빛을 번지게 했다.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다급했다. 내가 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감정이 실려 있었다. 걱정 마, 내가 처리할게. 나는 멈춰섰다.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그가 너라고 부르는 그 방식이 반사적으로 내 발을 멈추게 했기 때문이다. 괜찮을 거야. 내가 좀 더 있다가 갈게.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는 목소리를 낮춰 말을 이었다. 알았어. 내 말 들어.
나는 더 듣지 않아도 전화기 저편에 누가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 이름은 더 이상 내게 낯설지 않았다. 비록 내가 거의 입에 올리지 않았지만 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히 계단을 올랐다. 하지만 마지막 계단을 밟는 순간 서재 문이 열렸다. 그가 거기 서 있었다.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놀란 기색이 스쳤다. 아직 안 잤어? 방금 들어왔어요. 비 오는데 왜 연락 안 했어? 나는 그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쳐다봤다. 당신은 바빴잖아요. 그는 반사적으로 화면을 끄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냥 일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내 대답에 그가 멈칫했다. 그는 나를 잠시 바라봤다. 무언가를 저울질하는 듯 하더니 말했다. 그녀가 좀 곤란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알고 싶지 않아. 아니요. 나는 처음으로 내 무심함 앞에서 당황하는 그를 보았다. 그는 내가 인내하기 위해 침묵하는 것에 익숙했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당신 정말 변했구나.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야 아셨어요? 그는 나를 따라 거실로 들어왔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모든 게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설명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난 하고 싶어.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제가 이해해 주길 바라나요? 아니면 당신 마음이 편해지길 바라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이 잠들었다. 꿈도 꾸지 않았고 뒤척이지도 않았다. 나는 한 여자가 자신의 감정을 다른 사람의 행동에 두지 않을 때 그녀의 마음이 놀랍도록 평온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그 이름은 더 자주 나타났다. 그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디테일들을 통해서였다. 차 안의 낯선 재킷, 내 것이 아닌 향수 냄새, 내가 방에 들어서는 순간 급하게 끊기는 전화. 나는 모든 것을 보았지만 묻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를 고발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만큼 명확함이 필요했을 뿐이다. 어느 날 점심 내가 스튜디오에 있을 때 그녀가 나타났다. 예고도 약속도 없이 그녀는 문 앞에 서 있었다. 피곤한 기색에 평소에 자신감 있는 모습과는 다른 옅은 화장을 한 얼굴이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녀를 몇 초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와요. 우리는 넓고 밝은 디자인 스튜디오 한가운데서 마주 앉았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여기서 일하실 줄은 몰랐어요. 2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요. 그는 말 안 하던데요. 말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요. 그녀는 침묵하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다. 생각보다 평온하시네요. 긴장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를 잃을까봐 두렵지 않으세요?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전 그를 소유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아내시잖아요. 그 명분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통제할 권리를 주지는 않아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목소리를 낮췄다. 전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는 관심 없어요. 전 그저 그가 필요할 때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됐네요. 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내 평온함이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아마 대립하거나 사과하거나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왔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녀에게 내 이야기 속에서 어떤 역할도 부여하지 않았다. 정말 그를 붙잡지 않으실 거예요? 나는 미소 지었다. 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지 않아요. 그녀는 복잡한 표정으로 일어섰다. 생각보다 강하시네요. 아니요. 내가 대답했다. 전 그냥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을 뿐이에요.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나 그녀에 대해 생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제3자의 등장이 더 이상 나를 아프게 하지 않는 지점까지 왔다는 것을. 고통이 사라지자 속박도 자연스럽게 끊어졌다. 그날 밤 그는 일찍 돌아왔다. 그는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 만났다며. 네. 그녀가 뭐라고 했어? 중요한 건 없었어요. 화 안 났어? 나는 그를 바라보며 한결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뭘 걱정하는 거죠? 당신이 오해할까봐. 뭘 오해해요?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그녀를 선택했다는 거요. 그는 침묵했다. 전 오래전부터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이번에는 바로 뿌리치지 않았지만 마주 잡지도 않았다. 나한테 시간을 좀 줘. 2년이나 줬어요. 조금만 더. 얼마나요?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부드럽게 내 손을 뺐다.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마세요. 그는 나를 쳐다봤다. 눈빛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들었어? 들을 필요 없어요. 느낄 수 있으니까. 그 순간 나는 아무도 직접 말하지 않았지만 진실이 빗속으로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진실이 드러났을 때 모든 부정은 불필요해진다. 나는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사람의 역할로 이 결혼 생활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곧 떠날 사람의 위치에서 평온하고 냉철하게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서류들을 다시 검토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두렵지도 아쉽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마침내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문바로 옆에 내려놓은 사람처럼 가벼움을 느꼈다. 어둠 속에서 불린 이름이 모든 망설임을 끝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침묵이 아니라 마주하는 것임을 알았다. 그 파티는 주말 저녁 도심의 한 대형 호텔에서 열렸다. 내가 그 사실을 안 것은 그가 초대해서가 아니라 초대장이 파트너 자격으로 내 디자인 스튜디오로 직접 배송되었기 때문이다. 금박이 입혀진 카드에는 내 회사 이름이 정중하게 인쇄되어 있었지만 동반 손님란에는 사모님이라는 두 글자 없이 내 이름만 외롭고 독립적으로 적혀 있었다. 나는 그 카드를 오랫동안 바라봤다. 슬프지도 화나지도 않았다. 단지 그의 세계에서 내 위치가 더 명확하게 보였을 뿐이다. 그날 밤 나는 심플한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너무 튀지도 너무 흐릿해 보이지도 않게. 나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지 않았다. 단지 내 자격에 맞게 나타나고 싶었을 뿐이다. 내가 파티장에 들어섰을 때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져 내렸고 잔잔한 음악이 울려 퍼졌다. 익숙한 얼굴들이 돌아보며 어떤 이는 고개를 끄덕여 인사했고 어떤 이는 놀랐으며 어떤 이는 당황했다. 나는 내 등장이 그들의 예상에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홀 중앙에서 파트너와 대화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연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비서가 와인잔을 들고 동반자로서 완벽하게 어울리는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단 1초였지만 내가 알아차리기에는 충분했다. 그녀 역시 그의 시선을 따라 나를 쳐다봤다. 그녀의 입가에 머물던 미소가 옅어졌다. 나는 먼저 파트너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넨 후에야 그를 쳐다봤다. 일찍 왔네요. 네, 이 파티 당신이 주최한 거예요? 아니요, 파트너사에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전 손님 자격으로 왔어요. 그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가 곁에서 희미하게 웃었다. 사모님도 오셨네요? 네, 파트너이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모르는 게 많죠. 세 사람 사이의 공기는 긴장되지는 않았지만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는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다른 그룹으로 향했다. 나는 대화하고 웃고 명함을 교환했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쪽을 쳐다보지 않았다. 내 시선이 어떤 것의 증거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 후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같이 온 거 아니었어? 부부인데. 저 여자는 누구지? 나는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이런 파티에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항상 흥미로운 안주거리라는 것을 이해했다. 나는 설명할 의무가 없었다. 그가 나를 찾아온 것은 파티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나는 발코니에 서서 아래의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온다고 말 안 했잖아. 당신도 그녀와 함께 온다고 말 안 했잖아요. 그는 침묵했다.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단지 피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전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통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해할 거야. 나는 돌아서서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뭐가 두려운 거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는 말을 멈췄다. 그들이 우리 사이가 안 좋다고 생각할까봐. 나는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우린 원래 안 좋았잖아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때문에 내가 곤란해졌어. 전 당신을 편하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당신이 모든 걸 너무 멀리 밀어붙이고 있어. 아니요, 전 그저 덮는 걸 멈췄을 뿐이에요. 긴 침묵이 이어졌다. 호란의 음악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먼저 가도 돼. 저도 그럴 생각이었어요. 내가 돌아서려 할 때 그가 나를 다시 불렀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소개할 생각은 없었어? 나는 멈춰섰지만 고개를 돌리지는 않았다.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그보다 먼저 파티를 떠났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마음이 텅 빈 것을 느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그런 공허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역할이 끝나고 배우가 마침내 가면을 벗었을 때의 느낌이었다. 나는 오늘 밤 외부인들 뿐만 아니라 그 역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더 이상 그의 뒤에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내 자신의 이름으로 빗속으로 걸어 나왔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았다. 어제 네가 한 행동은 무슨 뜻이었니? 무슨 뜻이요? 그 파티에 파트너 자격으로 참석했다면서? 저는 그분의 아내입니다. 네. 그런데 왜 그 사람 옆에 서 있지 않았던 거니?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제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녀가 거칠게 숨을 내쉬었다. 네가 지금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야. 전 그냥 제대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여자는 분수를 알아야 해. 전 2년 동안 분수를 알았어요. 전화는 불쾌하게 끝났다. 나는 슬프지 않았다. 한 여자가 정해진 틀에서 벗어날 때 그녀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여겨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이 두렵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복도에서 낯선 사람처럼 스쳐 지나갔다. 작업실 문 앞에서 그가 멈춰 섰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야. 제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을 때까지요. 네가 날 선택하게 만들고 있잖아. 아니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은 오래전에 이미 선택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그곳에 서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지도 더 나아가지도 못했다. 나는 내 방문을 닫고 잠갔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문에 등을 기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나는 이 파티 이후로 모든 것이 돌아올 수 없는 지점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시선들, 속삭임들, 우리 사이의 침묵들, 모든 것이 이 이야기를 클라이맥스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파티 이후 집은 더 이상 차가운 고요함이 아니었다. 곧 닥칠 폭풍의 냄새를 머금은 고요함이었다. 나는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느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더 이상의 증거가 없어도 나와 그 사이의 침묵은 질적으로 변했다. 더 이상 인내하는 침묵이 아니라 전선의 양끝에 선 두 사람이 상대방이 한 걸음 더 내딛기를 기다리는 침묵이었다. 그는 더 일찍 집에 오기 시작했지만 안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거실, 바로 내 공간에 앉아 있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으려는 것처럼 나는 묻지 않았다. 나는 평소처럼 생활했다. 필요할 때 요리하고 피곤할 때 방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더 자주 마주쳤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의 시선은 평소보다 더 오래 내게 머물렀고 억눌린 신문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막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가 작업실 문 앞을 막아섰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말하세요. 여기서 말고. 그럼 다음에 하죠.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강하지는 않았지만 단호했다. 아니, 지금 해야겠어. 나는 내 손목을 잡은 그의 손을 보고 그의 얼굴을 쳐다봤다. 나요. 언제까지 피할 거야? 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마주봐. 마주 보고 있잖아요. 그가 나를 소파에 끌어안쳤다. 나는 저항하지도 순순히 따르지도 않았다. 그저 등을 깰깰이 세운 채 평온하게 앉아 있었다. 뭘 원해? 이미 말했어요. 다시 듣고 싶어. 당신이 인정하길 바라요. 뭘 인정해? 당신이 신혼 첫날 밤에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는 걸요. 선택한 게 아니야.
상황 때문에, 그녀 때문에 떠났을 뿐이야. 분위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얼굴을 쓸어내렸다. 내가 당신한테서 제일 싫은 게 뭔지 알아? 아니요. 당신은 항상 평온해. 마치 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나는 그를 쳐다봤다. 당신이 더 이상 제 인생의 중심이 아니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야? 제가 더 이상 당신을 중심으로 돌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가 웃었지만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다. 네가 그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저한테는요. 그럼 이 결혼은? 이 결혼은 오래전에 끝났어요.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지?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 혼자만 감히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가 벌떡 일어섰다. 모든 책임을 나한테 떠넘기지 마. 떠넘기지 않아요. 그럼 넌 죄가 없다고 생각해? 전 충분히 겪었다고 생각해요. 그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이혼하고 싶다는 거군. 그 질문이 거실 한가운데 떨어져 아주 선명하게 울렸다.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다시 말해봐. 이혼하고 싶어요. 그는 멍하니 서 있었다. 1초, 2초, 그러더니 크게 웃었다. 고작 하룻밤 때문에? 고작 선택 하나 때문에? 정말 웃기는군. 그럴 수도 있죠. 나는 일어섰다.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그가 내 앞을 막아섰다. 난 동의 못해. 당신의 동의는 필요 없어요. 법이 내 편을 들어줄 것 같아? 알아봤어요. 언제부터 준비한 거야? 2년 동안요. 계산적이었군. 전 저 자신을 구한 거예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다시 입을 열었을 때 그의 목소리는 낮아져 있었다. 그녀는 널 대신할 수 없어. 전 비교하지 않아요. 그녀와 끝낼 수 있어. 전 기다리지 않아요. 나한테 기회도 안 주는 거야? 전 이미 줬어요. 그가 더 가까이 다가오며 목소리를 낮췄다. 정말 더 이상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나는 그를 쳐다봤다. 처음으로 그 질문을 피하지 않고 제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신은 모르겠지만 이젠 아니에요. 그 진실은 그의 자존심에 똑바로 밝힌 칼날 같았다. 그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기댔다. 어떻게 떠날 생각이야? 때가 되면 말할 거예요. 날 망신시킬 셈이야? 그럴 의도는 없어요. 하지만 넌 이미 그랬어. 그건 선택의 결과예요. 그가 눈을 감고 한숨을 쉬었다. 넌 너무 많이 변했어. 아니요, 내가 대답했. 전 그냥 더 이상 만만한 아내 역할을 하지 않을 뿐이에요. 대화는 교착 상태에서 끝났다. 아무도 양보하지 않았고 아무도 울지 않았으며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린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마지막 경계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부정하고 저항할 수 있겠지만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아주 빠르게 자라날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않았다. 나는 거실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서류, 계약서, 계좌, 소유권 등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다. 모든 것이 명확했다. 나는 숨기지 않았다. 단지 준비했을 뿐이다. 밖에서는 도시의 불빛이 여전히 밝았고 차들은 달렸으며 세상은 내 결혼 때문에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집을 나섰다. 문을 닫을 때 등 뒤에서 그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보면 다시 예전의 굴레에 빠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이성을 지켜야 했다. 그것은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줄 강하지만 굳건한 밧줄과 같았다. 나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닥쳐올 일들을 마주하는 것임을 이해했다. 그의 가족, 여론, 저항, 심리적인 공격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나는 2년의 침묵을 견뎌냈다. 앞으로의 어떤 시련도 마음이 이미 떠난 사람 곁에서 사는 것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었다. 대결은 소란스럽지도 눈물도 없이 일어났지만 마지막 환상을 모두 끊어내기에는 충분했다. 그리고 나는 이 이야기의 다음 단계는 더 이상 후퇴도 기다림도 없는 행동이 될 것임을 알았다. 그날 밤의 대결 이후 나는 공식적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단계에 들어섰음을 알았다. 이전까지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었다면
내가 이혼이라는 두 글자를 입에 올린 순간부터 가족, 명예, 그리고 이권이라는 이름의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느리지만 무겁게 움직였고 회전할 때마다 나를 되돌리려 압박했다. 그는 그 후 이틀 동안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집에 왔고 밥을 먹었으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안방에서 잠을 잤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평온이 아니라 준비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통제에 익숙하고 주도권을 쥐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가 침묵한다는 것은 계산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내 예상대로 첫 번째 공격은 그가 아니라 시어머니로부터 왔다. 그날 아침 내가 회사에 있을 때 안내 데스크에서 찾는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왔다. 나가보니 소파에 등을 깰깰이 세우고 앉아있는 그녀가 보였다. 정갈한 옷차림, 날카롭고 차가운 눈빛.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아주 가볍게 숨을 내쉬고 다가갔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다. 앉아라. 나는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이혼하고 싶다면서. 네. 2년 전 그 일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이지만 뿌리는 그 일 맞아요. 그녀가 희미하게 비웃었다. 정말 철없는 여자로구나. 나는 침묵했다. 남자가 밖에서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 법이야. 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으면 견뎌야지. 전 충분히 견뎠어요. 그녀가 의자 팔걸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이혼하면 네가 뭘 잃게 될지는 알고 있니? 알아요. 명예, 지위, 시댁의 보호 같은 것들이겠죠. 넌 그런 보호를 받은 적이 없어. 넌 지금 수십억짜리 집에서 살고 있어. 필요 없어요. 네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자리에 있는지 알아? 제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녀가 나를 뚫어지게 쳐다봤다. 네가 사회에서 혼자 설 수 있을 만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니? 전 이미 서 있어요. 그 하찮은 디자인 일이 내 경력이라고? 30 넘은 이혼녀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제 가치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정말 분수를 모르는구나. 전 그냥 솔직하게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 집안은 너 같은 며느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더더욱 제가 남아있을 이유가 없네요. 그녀는 화를 억누르며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한마디 충고하지. 잘 생각해봐. 이 집안은 쉽게 놓아주지 않고 너도 쉽게 물러서지 못할 거다. 만남은 소리 지르는 일 없이 끝났지만 남겨진 압박은 무거웠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상대해야 할 것은 남편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 전체라는 것을 이해했다. 그들은 부드러운 방법, 강경한 방법, 협박, 유혹 등 온갖 방법을 동원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평온하게 만든 것은 내가 2년 내내 이 날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이었다. 그날 오후 그에게서 말다툼 이후 처음으로 전화가 왔다. 어머니랑 얘기했어. 그럴 줄 알았어요. 엄청 화나셨어. 그것도요. 모든 걸 이렇게 긴장시킬 필요는 없잖아.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진실이 원래 그런 거죠. 뭘 원해? 평화로운 이혼이요. 평화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럼 법정에서 보죠. 그는 침묵했다. 정말 모든 걸 기사화하고 싶어?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당신이 날 그렇게 몰고 있잖아요. 아니, 내가 천천히 말했다. 전 그냥 물러나는 거예요.